내년도 이제 1월 15일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있고 또 FO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의장도 내년에 바뀔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금리와 환율에 대한 전망은 내년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4월은 때문에 5월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한두 차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또 차이나 마켓나우에서도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점검을 해보고 또 내년도 시장을 다시 한번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림 캐스터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대균 대표님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특집으로 또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점검을 해보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최근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이 우리나라 국내 1세대 해외 투자 펀드 매니저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펀드들을 조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2006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2007년에는 인도 오피스에 잠시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또 글로벌 펀드들을 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 많이 관심이 없으실 때고 투자도 좀 덜 하실 때라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2006년, 7년 기억하시면 중국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중국 펀드도 유행하고 그랬었죠. 네, CNBC에 가면 중국 매일 올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좀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애플이 등장했었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정말 해외 투자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4,2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환율도 어느덧 1,480원대에서 내려와서 1,4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환율 질문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환율이 계속해서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 듯한데 대표님께서는 환율의 전망, 이제 앞으로의 그 향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그 원달러 환율의 그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하고 한은 간에 그 외환 스와프가 있었고요. 또 국민연금이 일부 동원이 된 걸로 저희가 추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환해지 그 물량이 좀 나오면서 환율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서학개미 분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해외로 나갔던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정부의 그 의지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조금 안정 흐름을 좀 볼 것 같고요. 내년 초반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지금 국내로 갔다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갖다가 안정을 갖다가 해줄 것으로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은 한 1,420원, 30원대에서 조금 안정되면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갖다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갖다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쪽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준비 중인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카드를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적정 환율을 좀 구하는 걸 갖다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차이입니다. 물론 미국하고 한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그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하고의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한국은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고, 물론 2026년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금리 격차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국내 기업들의 그 미국 FDI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 지금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약간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된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중장기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원달러 환율에는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찰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한 1,420원, 30원대에서 안정화를 추구를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미 금리 차가 미국이 금리가 높고 또 미국이 경제 성장률도 더 앞서 나가는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또 미국의 매력 포인트가 더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환율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해외 투자자 분들하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네.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환차 손을 겪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의 그 약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도 요새는 관심이 많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대표님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를 좀 안 하고 뭐 자금을 뺀다거나 그래서 주식시장이 같이 좀 빠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난주를 봤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데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좀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 구조가 좀 변하는 건가? 아무래도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게 되면 환차손에 관련된 부분에 일부 단기적으로는 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홍콩에 계시거나 아시아 쪽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한국의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고 지금 2026년까지의 기회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달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거기로 인해서 영업이익 증가 폭도 조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 체질의 변화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가격에 기반했던 수출을 한다고 하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수요가 워낙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과는 상관없이 물량을 갖다 구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익 증가 사이클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부의 환차손에 대한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화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급격한 그 움직임을 갖다가 아무래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피크아웃 고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베팅도 일부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일부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의 증시 매력도, 주식 매력도가 워낙에 좋으니까 또 사는 것이고 또 정부의 정책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환율의 급등에도 시장이 좀 올랐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 속에서 내년도 환율 금리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한 게 이제 내년도 이제 1월 15일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있고 또 FO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또 페드 의장도 내년에 바뀔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금리와 환율에 대한 전망은 내년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좀 재정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의장의 교체 이제 맞아요. 만기가 네. 다가오고 4월은 있기 때문에 5월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한두 차례는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이클은 그렇게 돼서 지금 적정 금리 수준이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고 저번에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표현을 조금 썼습니다. 네. 근데 조건부 금리 인하라 그쵸.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물가 수준을 보고서 보통 이제 적정 금리 수준을 갖다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이 조금 격차가 이제 회복되는 격차가 축소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일러 준칙을 사용해가지고 적정 금리 수준을 갖다가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보게 되면 네. 2%에서 2.5% 정도 나오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예. 그렇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갖다가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네.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한국은 유지하는 가운데 대금리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원화가 강세가 될 여지가 그렇죠. 이전보다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네. 대한민국 경기에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한은은 내년도 한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차가 축소되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전망까지 또 내년도 금리 환율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제 혹시 이 기사 함께 보셨는지 궁금한데 함께 기사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네, 어제 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게 2018년인데 7년 만에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사실 이 수출 관련해서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우려감이 상당했는데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당연히 이끌어줬고 맞습니다. 그 아랫단에 자동차 조선들이 뒷받침해줬고 또 K컬처가 유행하다 보니까 K 뭐 화장품, 식품 같은 것들도 덩달아 올라갔다고 하던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또 이걸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한국 수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그쵸. 오픈 경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내수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들도 아직까지는 뭐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지출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극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나마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수출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가 가장 중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노무라 증권에서 그 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갖다 했는데 130조대를 갖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100조, 120조 정도 예상을 해서 이제 분기마다 한 30조 정도를 갖다 삼성전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언론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쪽을 놓고 봤을 경우에 보게 되면 수요는 워낙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글로벌의 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조달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지속할 것이라고 월가도 2026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GPU하고 HBM이고요. 그럼요. 최근에 뭐 알파벳, 구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네. TPU도 HBM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성능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어떤 칩에서는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 HBM을 글로벌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크게 봤을 경우에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회사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공급 쪽에서 보게 되면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수요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이걸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 DDR5를 갖다 쓰다 보니까 네. 범용 D램 쪽에서의 그 수급 차질까지 만들어져서 심지어는 범용 D램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호재를 맞는 상황이라고 볼 그렇군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성능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나아가서는 SSD램까지 SSD까지의 그 수요가 워낙 탄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호황 사이클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걸 갖다가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쪽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2026년까지는 이러한 슈퍼 사이클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게 되면 PE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 생각보다 아직까지 매력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배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인 3배보다는 상당히 많이 디스카운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 적자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익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지금 좋은 때를 맞이하신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그 이익 모멘텀이 유독 강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AI 이 반도체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표님이 올해 초에 우리 증시가 지수가 한 2,3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수가 5,000을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강하게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대표님?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 한국 증시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계산할 때 네. 그럼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네.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아주 심플하게 보면 한 4,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리레이팅 거의 맞추셨네요, 대표님. 그럼 우연인 거죠.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4,000선에 딱 지금 도달해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은 이미 어느 정도 상법 3차 개정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가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EPS 업사이드가 40%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기반한 이익 증가 폭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2026년 10% 후반대의 EPS 증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한 15%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했을 때 5,000선에는 충분히 그렇죠. 근접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코스피가 그럼 글로벌로 비싸냐? 전혀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전에 비교해 봤을 때 선진하고 신흥국 대비해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디스카운트 폭조차도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좀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러한 슈퍼 메모리 사이클의 가장 근원이 됐던 네. 거는 그 미국에서의 빅테크들의 그 AI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들이 3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금액이 점차적으로 월가가 예상하는 것 대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5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그 월가의 그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회
상회하고 있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감이 있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럼 누가 자금을 대서 투자를 했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 대출 시장에서도 끼어들게 되고 은행 쪽에서도 끼어들게 되면서 지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 금액은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러면 자금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급락했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그렇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자금을 대고 있는 블랙아울 같은 회사가 네. 자금을 못 대겠다 하면서 출렁거렸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그 2026년에 저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지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에 되는 자금은 많은데 이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빅테크들의 지금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2026년에도 양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점차적으로 빅테크들도 이 수익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장기 자금을 갖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의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금 조달을 갖다가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고 사모 대출 시장에서 보통 조달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모 대출 시장에서의 크레딧 퀄리티가 이전보다는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뭔가 악재가 예. 돌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증시의 조정은 아주 빈번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 헤지펀드들이 아주 사랑하는 종목이고요. 네. 이 변동성을 갖다가 ETF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변동성을 갖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네.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좋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다고 하면 네. 출렁거릴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편안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장기 투자자한테 편안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변동성을 2026년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의 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시장은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우구심을 가지고 경계했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시장도 좀 출렁였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 횡보하거나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예상이 돼 있고 그렇죠. 중국이 또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코멘트를 할지 대책을 세울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출렁거리는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또 내년도 증시에 대한 또 여러 네. 가지 이벤트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일단 올해는 뭐 AI 하면은 다 우르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AI 종목들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 조달, 수익화 측면에서 좀 수익을 내는 종목들로 좀 치러질 것 같고 이와 함께 트럼프 또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두 정상 간의 만남도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하면 또 AI 하면 중국 빼놓지 않을 네, 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중국의 AI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대표님도 또 마침 중국 관련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전문가는 맞습니까? 아니고요. 네, 예, 조예가 깊으시다고. 공부를 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중국 정부도 AI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인지했고 네. AI 백서뿐만 아니라 백서를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 북경대 칭화대에서 많은 인력들을 갖다 배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 분들이 지금 나와서 네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딥시크 맞아요. 충격이 있었듯이 그렇죠. 상당 수준 따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약간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 최강자는 미국의 엔비디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화웨이가 많이 따라온 상황이고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1세대에서 2세대 정도 뭐 연간으로 뭐 시간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정도만 살짝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물량으로 갖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력에서의 우위점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
HBM 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HBM2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HBM4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신 메모리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삼성 기술 유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맞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뭐 기술을 훔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되고요. 네. 그 세대 격차로 봤을 때는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두 세대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걸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뭐 DDR5를 갖다 대신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의 변칙적인 플레이를 좀 하면서 기술 혁신 어떻게든 기술적인 난관을 갖다가 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빅테크들이 보통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BAT라고 얘기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특히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도 크거니와 그 속도도 엄청 빠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알리바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예, 직접 네. 갔었습니다. 예. 그때 알리바바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Q1도 봤었고 그 만들고 있는 칩셋도 봤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자체적인 이제 칩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낮지만 그래도 속도를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격차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중국의 현주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의 속도를 빨리 내고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못 살게 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속 뭐 수출도 못하게 하고 관세도 많이 때리고 그래서 반도체 자립화의 속도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SMIC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SMIC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언급해 주신 화웨이 그리고 뭐 캠브리콘 최근에 상장한 메타엑스라던가 무어스레드 등도 있고요. 또 1월 2일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램 테크놀로지라는 GPU 기업도 홍콩에 상장을 한다고 하던데 혹시 이들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기업 눈여겨보세요? 대표 기업들을 오신 것 같은데요. 저 SM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신라노 그러시군요. 공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 계속적으로 끌고 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SMIC는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CEO를 갖다 직접 만나보는 경험을 갖다가 그러시군요. 1년 전에 네. 했었고 그때 SMIC의 로드맵은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수익률이 유능한 괜찮으셨어요? 네. 조금 초창기에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주식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그 주가 변동에도 기관 투자자이지만 그러셨군요. 많이 놀랍니다. 네. 그리고 캠브리콘은 상당히 그 엣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제가 아시는 분이 그쪽에서 이제 뭐 R&D를 또 담당하고 있어서 뭐 방문할 기회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지만 화웨이는 참 무서운 기업이자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비상장이기 정보도 때문에. 좀 안 내놓고 있고, 예. 화웨이는 절대 안 줄 겁니다. 그쵸. 예, 네. 화웨이는 탐방을 받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지만 네. 우리가 가장 궁금한 쪽에서는 질의를 갖다가 받지를 않습니다. 예, 통신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뭐 휴대폰, 뭐 전기차 이런 쪽에 관련돼서 네. 많이 알려주지만 네. 메모리 쪽 칩을 안 갖다가 관련돼서는 알려주는군요. 절대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SMIC, 캠브리콘, 또 화웨이는 또 비상장이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중국 방송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중국도 이제 내년도에 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또 G2 간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년도가 시진핑 주석에게는 좀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오중 전회와 함께 또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여러 빅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이 이벤트는 꼭 챙겨봐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가장 먼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날까요? 지금 트럼프
아티피셜이잖아요. 약간 네, 만날까요? 네. 만날 가능성 어느 정도 그래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었겠죠. 예, 착각을 네. 하고 있는데 예. 하도 예측 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 약간 확률적으로는 높게 보고는 있지는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그 미중 정상회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맞아요. 하면 그걸 갖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AI 기술 패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즉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 내수로 돌아가고 이제 중국 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맞아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공급망 쪽 관련된 지금 재편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철강이나 화학 같은 거 특히 요새는 전기차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의 그 잉여 캐파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중국을 갖다 방문하게 되면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내수가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가벼운 상황이고 이걸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를 부양하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안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사들의 파산 움직임들을 보이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흉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투자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욕구는 이전보다 생각보다 강해졌고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있었던 그 해외 투자 자금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요? 예, 심지어는 비상장사에 투자했던 자금들도 네. 급하게 빠져나가느라고 네. 아시아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많이 문의도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투자 자금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걸 갖다가 좀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갖다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시가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외화를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요새 지금 위안화 강세를 갖다가 맞아요. 일부 용인하고 그렇죠. 있는 움직임으로 네. 돌아섰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국 시장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국 시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시장 얘기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2026년 전망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좀 2026년 핵심 변수를 정리해 보자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방금 전까지 이제 저희가 중국과 함께 AI 영향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서서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던데 이제 트럼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트럼프 리스크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관세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좀 1월쯤에는 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올해가 관세 전쟁의 좀 격전해라고 한다면 내년은 그래도 좀 안정화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직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을 잡기 위한 게 결국에 트럼프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은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콩 구매도 있을 히토류도 거고요. 있고요. 히토류도 있을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가 긴급 무역 권한권을 사용해서 지금 관세를 갖다 부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에는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확정법이나 통상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건데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노이즈가 뭐 단연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의 교체까지 맞아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치적 노이즈는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노이즈는 생각보다 존재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 출렁거림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2026년에도 트럼프발 리스크 변동성은 저희가 꼭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성격 자체도 워낙에 변화무쌍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내년도 시장도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또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딱 네, 이틀 맞습니다. 남았으니까 내년도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어떤 섹터에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0%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익에 대한 그 예측을 갖다가 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10%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을 놓고 봤을 경우에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AI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AI 펀딩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내재돼 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 사이클을 조금 봤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연준 의장의 그 교체라는 걸 놓고 봤을 경우에는 시장은 아무래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머징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올해 초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초에 딥시크 리스크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던 맞아요. 움직임을 네.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벤트가 2026년에도 예상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10% 이상의 조정은 갖다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추세가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 놓는다고 하면 네. 이러한 조정을 갖다가 뭐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업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빅테크들 혹은 뭐 AI 관련 대형주보다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관련주, 특히 뭐 반도체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SMR 쪽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부터 수많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AI의 종착역은 에이전트 AI를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로 가기 때문에 로봇 그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투자의 그 기업들의 그 대상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뭐 확장성, 다각화된 여러 가지 좀 다양화된 시각을 좀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또 투자자분들이 투자돼 가시니까 어떤 투자 철학이 필요한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또 피터 린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또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네. 대가는 아니지만 예. 그 피터 린치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네. 저기 아는 것에 투자라라고 아, 얘기를 많이 네. 했었습니다. 그냥 알아야 사실 뭐 주가가 출렁거릴 경우에도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몰랐던 걸 또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알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출렁거림은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무엇보다도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알기까지 노력을 좀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그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보다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고 모른다면 공부를 해서 아는 것처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정리해 보고요. 2026년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투자 대가분 통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